삼남매는 제가 현재 있는 섬마을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좀 이제 푹 쉬세요. 그래요, 엄마. 이제 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지내야죠. 맞아요. 와, 나도 나중에 여기 내려와서 살고 싶다. 세 남매는 저마다 돌아가며 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밝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꿈꿔왔던 가족의 따뜻한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제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도 느껴지는 부자연스러움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 말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간악함에 치를 떨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어떻게 어미를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치 짐짝처럼 떠넘기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온 생애를 바쳐 키운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자식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타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은 내 자식들에게 화를 내봤자 속이에 경을 잇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전에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분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나의 차례가 아니지만 언젠가 자식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 안에 쌓인 이 상처와 분노를 복수로 갚으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마땅한 교육이고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나는 참고 또 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끝나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마음속에서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삶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들의 필요와 욕심을 위해 희생하던 삶은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삼남매가 섬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히 쉬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세가 된 평범한 전향자입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정말 가난과 싸워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아이들만큼은 어떻게든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대학교까지 무사히 클 수 있었고 각기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죠. 세 남매의 대학 자금을 마련하느라 남편과 저는 뼈 빠지게 고생을 했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만큼 무리가 된 것은 어쩔 수 없었죠.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하오. 그리고 당신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외삼촌께서 주신 거 이제는 좀 누리며 살아. 남편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표현할 바가 없더군요. 자식들은 장성을 해서 각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제가 남은 것이라고는 평생이란 까닭에 병든 몸과 홀로 집안에 남겨진 고독한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아이들에게 의지하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차갑고 냉정한 것이 현실이었죠. 남편은 제게 작은 집 한 채와 제 노후를 위한 연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나마 있었던 그것들조차 저를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삼남매는 저의 현실과 노력을 이해는커녕 아예 인정하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속상했지만 그들도 그들의 노력을 했을 것이기에 그렇구나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저를 점점 귀찮아하고 오히려 제 존재를 짐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을 부정하려 애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귀찮아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들은 허울만 멀쩡했을 뿐 다들 속이 골아 있었습니다. 우리 장남 같은 경우 어릴 적부터 몇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고 또 나름 나서서 일을 처리하고 그러는 것을 잘하는 아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감이 아니라 남들 앞에 먼저 나서야 하는 그런 성격으로 변했고 자신감이 아닌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몇 년 전 회사에서 일자리를 잃고 나서 주식 투자에 빠졌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매일 같이 주식 TV만 보고 책을 붙들고 다니더군요. 그게 잘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커다란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모았던 돈은 물론 퇴직금까지 잃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식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더군요. 아예 주식 한 번만 터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거의 도박, 중독자처럼 살았던 것이 큰 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저의 연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틀림없어요. 이 종목만 잘 되면 우리는 모두 살 길이 열릴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저는 이미 여러 번 아들의 말에 속아서 돈을 내주고는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저 한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큰아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연금의 일부는 큰아들의 투자 실패와 함께 영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을 향한 부모로서의 사랑이 어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더 아팠고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둘째 딸은 어릴 적부터 제게 늘 위안과 의지가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남편과의 불안정한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어떻게 틀어졌는지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기어코 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힘든 상황을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제게 불가능한 일이었죠. 딸아이가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며 눈물로 호소했을 때 저는 그저 딸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딸아이를 도왔습니다. 딸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딸아이가 친정에서 돈을 빼가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문제는 딸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점점 더 저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딸의 요구가 반복되고 점점 더 과도해지자 저까지도 점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궁창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항상 이렇게 말했죠.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라며 절규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매번 제 마음은 약해졌습니다. 정말로 절박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딸이 기어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저에게 의존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점차 저를 현금 자판기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딸을 믿고 싶었지만 딸의 행동은 점점 저를 돈 주는 기계로 대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제 가슴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딸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저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막내 아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제게 있어 가장 정성 들여 키운 아이였고 누구보다 저와의 관계가 가까운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저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막내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막내는 항상 자기 앞길을 착실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막내가 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차피 혼자서 통장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막내의 말은 너무도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착실하게 자기 생활을 해왔던 막내였기 때문에 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내에게 통장을 맡기면서 고마움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껏 겪었던 큰아들과 둘째 딸의 돈 문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저에게 있어 의지할 수 있는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막내는 매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몰랐던 경제적인 부분도 대신 챙겨주는 것 같아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역시 막내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는 제게 항상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했고, 저는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예상보다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죠. 돈의 사용처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막내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착오가 있겠거니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저는 막내에게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막내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오랜 시간 동안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점점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 통장을 관리하면서 제 돈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던 빚이 점차 불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는 결국 저에게 손을 벌린 것이었죠. 저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토록 믿었던 막내가 저를 속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돈이 빚을 갚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내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막내마저 제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막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었는지도 고민했습니다. 막내는 겉모습만 정말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또 막내까지도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뭐를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당체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그 이후 몇 날을 밤새워 고민하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보이질 않았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돈보다도 더 문제인 것이 자식들의 말도 안 되는 태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어미를 두고서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믿기질 않았죠. 그러나 그 생각 끝에 남는 것은 분노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삶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남매는 정말 최악의 모습으로 저희 노년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정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어찌 아이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대했습니다. 다만 저는 갈수록 힘이 들었습니다. 세 남매에게 제 노후를 의탁하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탁은 하지 못할지라도 남편이 남겨준 것들로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가끔 보고 사는 것 정도라도 저는 큰 불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이런 한 장 들고 있는 꼴을 보지 못하더군요. 심지어는 돈이 없는 걸 알면서도 찾아와서 혹시 숨겨둔 돈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어머니로서 제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수없이 되묻곤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 과도한 기대를 한 것일까요?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수척해져 갔고 심장이 뛰어서 일상을 버티기도 힘든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생활은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것이 고립을 만들었고 정말 고독하고 추운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었죠. 세 남매 중 저한테 안부를 묻는 놈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것도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온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곁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편이 아니라 세 남매 중 단 한 명이라도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외롭고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든 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조차 제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를 키우며 흘렸던 눈물과 땀의 결과가 이렇게 끝나야만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장남이 저를 섬으로 모시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장남이 꺼내자 둘째 딸도 그리고 막내도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이내 섬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들었죠. 그런데 섬으로 떠나기 얼마 전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되었죠. 어머니 집이 얼마라고? 그래도 몇 억은 나올 테니까 그거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다? 뭔 소리야. 그거 똑같이 나눠 가진다니? 내가 좀 더 가져야지. 나 이번에 진짜 급해.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세 남매였습니다. 저는 벽 뒤에 숨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장남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엄마를 섬에 모셔놓으면 우린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 이제 엄마를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잖아. 그리고 그 작은 집도 팔아서 뭐 도움도 받고. 저는 그때 드디어 세 남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섬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 불편한 짐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돈이 나오지 않는 그저 책임지기 싫은 노인이었던 셈이었죠. 저는 밤새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고려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울고 난 뒤 저는 저만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섬으로 가긴 해야 했죠. 거기다 아파트를 판 돈은 아이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는 마지막 돈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섬은 생각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따뜻했고 상당히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시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서조차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따뜻함을 그 섬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울컥하기도 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섬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겨두었던 것을 이제 꺼낼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얻어준 산골의 정말 작은 거의 다 허물어져가는 집 자리에다가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외삼촌이 남긴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재산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혹은 적당한 시기가 왔을 때 세 남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있었던 돈이었는데 이젠 목적을 잃은 돈이었죠. 제가 섬으로 떠나던 날 밤 모든 것들이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섬에서 공사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물자와 전문가들을 육지에서 데려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도 산비탈이라 그곳을 평평하게 만들고 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 시기에 아들이나 딸이 찾아오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세 남매는 일절 찾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섬으로 정말 떠난 뒤에는 처음에 전화 몇 통을 한 것이 전부였고 그 뒤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거의 없더군요. 그렇기에 저는 마음 놓고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세 남매에게 알렸다면 벌써 그들은
이 돈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주식을 하다가 또 뭐를 하다가 돈들을 다 날렸겠지요. 그런 꼴을 또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의 유언처럼 이제는 저는 저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제 나이가 65입니다. 앞으로 길게 살면 30년은 더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굶고 아프고 쪽방에서 견디며 보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동안 평생 고생하고 아들 키우고 남편 병수발한 것으로 저는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남편도 외삼촌이 준 재산을 가지고 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수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고 겨울이 오기 전에 멋들어진 집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옥식으로 집을 지었는데 평생 살아보고 싶은 집을 직접 골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섬에서도 제 집은 가장 멋진 명소가 되었고 종종 섬주민분들도 제 집에 놀러와서 구경을 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고 가고는 했습니다. 그 정도로 멋진 집이 되었죠. 종종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도 제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욱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삶을 잘 설계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 섬을 고향처럼 여기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을 짓고 또 제가 앞으로 평생 쓸 돈을 제외하고도 제법 많은 돈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외삼촌이 과거 건설업을 하고는 했었는데 한때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그런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까지도 했었는데 그중 적은 재산이 저에게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오다니 정말 외삼촌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쯤 이 섬의 골방에서 추위를 맞이하면서 골골대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이 돈을 더 이상 저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섬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섬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조금만 더 자본이 있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섬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본이 쉽게 들어오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자본을 투자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외삼촌의 유산으로 마을의 발전에 기여하기로 한 것이었죠. 우선은 노인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은 이장님과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장님이 놀라워하시면서 이래도 괜찮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난 일들을 솔직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마을의 몇몇 분들도 계셨죠. 제 이야기를 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은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털어놓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비롯한 몇몇 주민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을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이장님께서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알겠다고 하시면서 제게 마을의 발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더군요. 저는 쑥스러워서 이런 건 괜찮다고 했지만 이런 게 있어야 그래도 더 사람들이 잘 알아봐주고 하는 것이라면서 기어코 저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별도의 돈을 받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더 굳건하게 자리를 잡더군요. 그리고 아이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 섬에 있는 작은 학교를 꾸미는데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섬에 아이들이 거의 없어서 폐교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예쁘게 마을의 전시관처럼 꾸며서
아이들의 예쁜 교육 공간이자 관광지처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자 첫 번째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죠. 적어도 이 아이들은 제 자식들처럼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부만을 외치지 않고 아이들이 좋은 것, 예쁜 것들을 많이 보고 마음에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섬을 조금은 더 활성화할 필요도 있어 보였습니다. 섬에 종종 낚시꾼들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관광객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마을 분들은 배실 등을 하시기는 하지만 크게 큰 벌이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자 상점을 오픈하기로 하였죠. 상점에는 다양한 섬을 상징하는 상품들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군수님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었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 섬이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게 상점을 꾸미고 만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상품들을 만들고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들이 너무 기쁘고 재미있고 또 간절한 그런 일들이었죠. 그렇게 섬 주민들과 함께 작은 상점을 열어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점점 두터운 친분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의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 마음은 점차적으로 치유되고 있었죠. 도시에서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얻었던 아픔들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의 생활은 단순했기에 좋았고 또 기대 이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텃밭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평생 도시에서 일하면서 텃밭이라는 것을 가꾼 적이 없었는데 왜 사람들이 텃밭을 가꾸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군요. 텃밭에는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일상은 내가 과거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만약 지금도 건강히 살아 있었다면, 이런 노년 생활을 함께 즐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평생을 일만 하다 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풍요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했다면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과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는데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눠드리기도 했죠. 물론 제 자식들의 이야기에 함께 분노를 해주시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화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분들은 항상 저를 배려하며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비단 제가 마을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태생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삶에 익숙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섬이라는 환경이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살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사람들 속에서 저는 가족 이상의 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종종 아이들에게 쿠키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다 잘 클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특히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힘들게 키우는지를 이야기해 주기도 했죠. 생각해보면 어릴 적 자식들에게 잘해주고자 온갖 일들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교육을 제가 잘못 시켰구나, 이런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섬에 와서는 완전히 과거와는 상반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과거에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진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노인복지관이 완공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복지관이 있긴 있었지만 상당히 낡아서 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께서는 제게 감사를 전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까지 계셨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어귀에 나갔던 마을 이장님이 누군가 절 찾아온 것 같다고 연락을 주시더군요. 새 자식이 섬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은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집을 어떻게 팔아서 뭘 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꼴을 보니 상황은 뻔했습니다. 그리고 말끔했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눈빛은 탁해져 있는 것이 단숨에 저는 세 남매가 과거처럼 변한 것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뭔가 간절함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고생이 만만치 않았나 보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이었음에도 제 마음 한편은 이미 냉랭한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장남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과 둘째 딸도 번갈아 가면서 말했죠.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외삼촌이 그 많은 재산을 남겼다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결국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그들은 바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여기에 온 것인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자식들의 간절함은 단순한 반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외삼촌의 유산 이야기가 그들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얼굴을 하고 찾아온 것이겠죠. 저는 냉랭하게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저는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면서 자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겠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었지만요. 그러자 옹색하게 세 남매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전에 저를 섬으로 보낼 때의 당당하고 후련해하던 그런 얼굴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자식들은 누구도 먼저 뭔가 이야기를 꺼내진 못했습니다. 다만 집 안의 소박한 가구들을 둘러보면서 뭔가 이야기거리라도 찾는 것 같았죠.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꺼낼지 기다리며 침착하게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는 엄마를 이곳에 보내는 걸 반대했는데 누나가 언제 반대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갑자기 세 남매는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를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얘네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눈에 뻔히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건넨 것은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은 마치 자신이 대표라도 되는 양 둘째와 셋째의 말을 가로막은 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저희 있는 곳에 올라오세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나는 여기가 좋다. 어머니, 외삼촌에게 물려받은 재산, 여기에 쓸 일도 없으시잖아요. 도시에 가셔서 좀 편하게 사세요. 장남의 말은 겉보기엔 순수한 배려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말에 숨겨진 의도를 단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 간다면 이러니 저러니 하는 핑계로 돈을 빼앗아 갈궁리만 할 것이 뻔했죠. 한때는 그들이 진심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뻔히 그들의 속셈이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쑤셨습니다. 내가 내들이 여기에 날 버린 것을 모를까봐. 제 말에 장남을 비롯해 둘째와 막내의 얼굴이 크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자신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억울한 듯 보였습니다. 장남이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버리다뇨. 그런 말씀 마세요. 둘째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누가 들으면 우리가 폐륜아들인 줄 알겠어요. 막내 아들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는 자식이 어딨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달린 입이라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짓말과 변명을 듣는 것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조차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마치 소귀의 경을 잇는 것보다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제가 준비한 진실뿐이라는 생각에 저는 차분히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저는 준비해둔 녹음기를 손에 들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금세 경계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그들은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입에서 변명이나 거짓말이 나오기 전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너무도 생생하고 적나라했습니다. 엄마 돈 좀 더 써야 해. 우리도 이제 짐 하나 덜었네. 엄마 집 빨리 팔아치우고 섬에는 대충 돈 몇백 보내주고 말자. 그들의 대화는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연히 세 사람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표정은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 대화를 듣고 적어도 당황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이었다는 점일까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말을 들어왔는지 아니? 여전히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눈빛은 아래로 떨어졌고 마치 어린 시절 혼날 때의 모습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심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신할 수 있다. 제 말에 그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구심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명확히 정리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서류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외삼촌 유산으로 만든 기부 서류다. 이 마을의 노인복지관과 관광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기로 했어. 내가 진짜 가족이라 느낀 사람들에게 남기는 돈이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표정이 일제히 충격과 분노, 그리고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장남이 가장 먼저 소리쳤습니다. 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둘째 딸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도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막내 아들은 울먹이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냥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들이 그동안 받아간 돈만 해도 충분할 거다. 불만이 있으면 법대로 하거라. 물론 변호사를 살 돈이 있으면 말이야. 그들의 입에서 변명과 후회가 쏟아져 나왔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동안 섬에서 긴 시간 동안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론이었기 때문에 제 결정을 바꿀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와 매달림조차도 더 이상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 나가거라. 나는 일이 있어서 이만 쉬어야겠다. 장남은 울먹이며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진심이에요. 둘째 딸도 손을 모아 빌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가 필요해요. 이제는 진짜로 달라질게요. 막내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엄마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냥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아. 내 삶은 이제 너희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과 흔적들이 너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길 바란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라. 이것이 자식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매몰차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젊고 전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또 어떻게든 살아나갈 겁니다. 저는 그럴 시간도 힘도 없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마지막 말이 자식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자식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솔직히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여전히 그 버릇 어디 안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저는 이제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휘둘리지도 않고요. 자식들의 거짓말에 놀아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더 이상 저를 짐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또한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제가 진정으로 그들을 위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자식들이 떠난 후 저는 며칠을 알았습니다. 늦은 감기가 온 것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몸이 불편했습니다. 어쩌면 마음의 열병이 잠시 지나갔는지도 모르죠. 다만 그 시간이 지난 뒤 저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죠. 또한 마을에 얼마 없는 아이들에게 저는 산타 할머니였습니다. 과자꾸러미를 늘 들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저는 완전히 젊은 축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묘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평화롭고 나를 위한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체부가 저희 집 앞으로 오더니 편지를 전해주더군요. 제 자식들에게서 몇 통의 편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들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후회와 참회의 글을 써 보낸 것이었죠. 이번에는 돈을 꿔달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참회를 했다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잘못했다고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자식들의 지난 과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만한 반성을 해야겠죠. 다만 자식은 자식입니다. 여전히 별이 가득 뜨는 섬의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가끔은 자식들의 행복을 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삶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길 바란다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는 섬의 어르신들에게 섬엄마라고 불리죠. 누구는 왕엄마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섬에 워낙 많은 것들을 투자했기 때문이었죠. 다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편해졌고 또 함께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몇 통의 편지가 더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지들은 좀 내용이 달랐습니다. 편지의 양도 많아졌고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내리는 비통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후에 들려온 소식들은 어쩌면 자식들이 진짜 반성을 하고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하긴 했습니다. 장남의 편지 내용을 보아하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섬을 떠나며 깊은 침묵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들끼리 서로를 탓하며 한참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어머니가 너무하다고 말하기도 하며 원망까지 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된 반성이 이뤄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진정으로 각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했죠. 장남은 실패한 주식 투자와 허황된 욕망을 떠올리며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남 스스로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몰두했음을 인정한 내용이 편지에 있었죠. 둘째 딸은 엄마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자신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서방과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그녀는 어머니의 돈이 아닌 어머니의 사랑과 지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통장을 관리한다고 하며 빚을 갚으려 했던 것에 죄송함을 표현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편지에는 그 돈을 다시 채워 넣어서 돌려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쓰여져 있었죠. 이것이 최근에 받은 편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그런 이야기 없이 각기 스스로 반성하는 내용들의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그 사이 저는 아이들의 편지를 이따금 보면서 더욱 섬마을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해 갔습니다. 설령 자식들을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있으신 분들은 제 또 다른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소 부끄럽고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저라서 이러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괜찮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쓰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저는 마음이 정말 한결 가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아무리 연을 끊다시피 했다고 하더라도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이죠. 참 달이 이쁜 밤이네요. 마음이 이따금씩 복잡해지지만 다 날려버려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